브뤼셀의 유럽 정상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12개국의 난방을 책임질 80조 원 규모 사업을 가전 회사라 비웃던 삼성과 LG가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한 세기를 군림한 일본 다이킨도, 독일 보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효율 5.4배, 난방비 61% 절감. 그 숫자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고위 관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저 기술은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영하 27도 앞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의 평생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의 유럽 에너지 정상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단 두 줄의 숫자 때문이었어요. 효율 5.4배, 난방비 61% 절감. 그 아래 세 번째 줄이 회의장에 숨을 먹게 했습니다. 유럽 12개국 공공주택 난방 인프라 사업, 약 80조 원 규모를 단독으로 따낸 회사 이름, 삼성과 LG였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들고 있던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표는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다시 읽었어요. 제 왼쪽의 독일 대표는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헛기침 안에 담긴 당혹감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입가에 떠오르는 헛웃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저는 이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전회사가,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가 유럽의 난방을 책임진다고요. 제 귀에는 그게 무슨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탈락한 회사들의 이름이 스크린 한쪽에 작게 떠 있었어요. 일본의 다이킨, 미쓰비시, 독일의 보쉬, 한 세기 가까이 이 시장을 지배해온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두 회사에 밀려 명단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이킨이 어떤 회사입니까? 히트펌프라는 물건을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잘 만들어 온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한국 기업에게 졌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를 하던 유럽위원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심사는 5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효율, 혹한 성능, 유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급 안정성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제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왜 유럽이 이렇게까지 절박했는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몇 해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난방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 하나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 가스가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수억 명이 겨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겨울 중동에서 또 한 번 불안이 터졌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그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LNG의 상당 부분이 지나갑니다. 위협이 나온 그날 밤,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유럽의 가정들은 또다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니 유럽이 묻기 시작한 것도 당연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가스에 목숨을 맡길 것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은 결국 더 많은 가스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산 난방기 같은 건 제 머릿속 후보지에 아예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에 불이 밝아졌을 때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쓴맛이 혀끝에 감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본 두 줄의 숫자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게 되리라는 것을요. 진짜 충격은 그날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영국 에너지안보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어요. 영국의 난방을 무엇으로 데울 것인가?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부심도 컸어요. 영국이 추운 겨울마다 얼어붙지 않은 건 제가 설계한 가스 중심의 에너지 전략 덕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먼 나라였습니다. 에너지처럼 무겁고 중대한 영역은 우리 유럽과 일본의 몫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브뤼셀에서 본 숫자조차도 저는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 앞에서 브리셀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늦가을의 런던은 벌써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사업을 가져갔다고요. 한 젊은 사무관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져갔죠. 하지만 길게 가진 못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히트펌프라는 물건의 약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따뜻한 날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정말 추운 겨울, 우리가 가장 난방이 필요한 그 순간에 힘을 잃습니다. 영국의 겨울을 견뎌본 적도 없는 기술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 히트펌프는 새로운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해요. 영하 10도는 예사고 어떤 날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옛날 히트펌프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날이 포근할 때는 제법 효율을 자랑하다가도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 성능도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약해지는 기계. 그게 제 머릿속에 박힌 히트펌프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추운 겨울엔 가스가 답입니다. 저는 회의를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동료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우리 부처의 오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유럽 가스와 난방 업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굵직한 가스 회사들과 보일러 제조사들, 에너지 유통 기업들이 그의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우리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베버는 늘 그렇듯 값비싼 양복을 흠 하나 없이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서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콜린스, 브리셀 소식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잠깐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시장은 결국 검증된 것으로 돌아옵니다. 가스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베버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콜린스, 영국이 가스 인프라에 더 과감히 투자하도록 당신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새 LNG 터미널, 새 저장 시설. 그게 진짜 에너지 안보예요. 그가 몸을 살짝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그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주면 우리 업계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은퇴 이후의 자리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순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오랜 친구의 호의 정도로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이미 한쪽 발을 함정에 들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베버가 디저트 접시를 밀어두며 말했어요. 참, 한 가지 더. 요즘 히트펌프가 좋다는 이야기가 자꾸 퍼지고 있죠. 그런 소문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품으면 나중에 더 크게 실망하니까요.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입에서만 머물렀고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와인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식당을 나설 때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어떤 배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거리의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외투깃을 세운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매섭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위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겨울, 영국의 난방비가 다시 한번 폭등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가정용 고지서는 무섭게 불어났어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난방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마거릿 할머니가 계셨어요.
길 건너 작은 집에 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78.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저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늘 창가에서 미소로 답해 주셨습니다. 몇 번은 직접 구운 비스킷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신 적도 있었어요. 버터 향이 가득한 따뜻한 비스킷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할머니가 며칠째 창가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그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만 집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뿐이었어요. 이웃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집의 공기부터 느꼈습니다. 바깥과 다를 게 없는 추위였어요. 거실의 라디에이터에 손을 대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꺼져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식탁 위에는 뜯지도 못한 난방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연체 안내가 찍혀 있었어요. 마거릿 할머니는 거실 의자에 앉은 채 두꺼운 담요를 여러 겹 두르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가스를 켤 수 없어서 그 매서운 추위를 담요 몇 장으로 버티시다가 그렇게 가신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 식은 라디에이터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집을 따뜻하게 데우지 못한 가스. 그 가스를 영국의 답이라고 평생 외쳐온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할머니의 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늘 콜린스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절한 이웃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이웃이라니요. 저는 그 친절한 이웃을 얼려 죽인 정책을 만든 사람인데 말이에요. 마거릿 할머니의 죽음은 저 혼자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추위 속에서 세상을 떠난 노인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쏟아졌어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어요. 신문들은 영국이 왜 아직도 비싸고 불안한 가스에만 매달리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저희 부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가스가 아닌 다른 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는 한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었어요. 유럽이 선택한 그것. 한국의 히트펌프였습니다. 그 임무는 제게 떨어졌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제 직속 상관인 마커스 펠로지였어요. 부처 안에서 빠르게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로 밀며 말했어요. 콜린스, 자네가 이 평가를 맡아줬으면 하네. 한국 히트펌프라는 게 정말 우리 영국 겨울에 쓸만한 물건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그런데 그의 말투에는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슬쩍 덧붙였습니다. 물론 자네도 알겠지만 결과가 너무 요란하면 곤란하네. 우리가 갑자기 가스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한계를 짚어주면 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펠로즈가 베버와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머릿속을 스쳤을 뿐입니다. 그 둘이 같은 골프장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생각을 일단 미뤄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임무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한국 히트펌프의 허점을 찾아내서 역시 추운 겨울엔 가스가 답이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거릿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조차도 그때의 저는 더 많은 가스, 더 싼 가스로 풀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한국 제품의 기술 자료를 펼친 건 그날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어요.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장의 숫자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스보일러는 연료 2를 태우면 열 0.9 정도를 얻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무언가를 태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료 속 한국 히트펌프는 전기 2를 넣으면 열 5.4배를 만들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5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장이거나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만 나온 숫자일 거라고요. 실험실에서 따뜻한 날에 잠깐 잰 수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게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자료를 탁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진짜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찜찜함을 떨칠 수 없으리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 거짓말을 벗겨내기로요. 한국 제품이 실제로 영하의 추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펠로즈가 원하는 그 한계를 보고서에 적어 넣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결심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벗기러 떠난 그 길의 끝에서 정작 벗겨지는 것이 제 평생의 편견이 되리라고는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살을 내는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북유럽의 겨울 공기는 런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외투깃을 단단히 여미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히트펌프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오히려 잘 됐다고 여겼어요. 한국 제품의 미천이 드러나기에 이보다 좋은 무대는 없을 테니까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LG에서 히트펌프 개발을 이끄는 책임자라고 했어요. 40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또박또박 인사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콜린스 씨. 마음껏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두려운 건 의심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 속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기 1을 넣어서 15.4배가 나온다. 저는 이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어딘가 속임수가 있겠죠. 이재현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옅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속임수가 있는지 직접 보시죠. 그가 저를 거대한 장치 앞으로 데려갔어요.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기계가 낮게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깥의 찬 공기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콜린스 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히트펌프가 전기로 열을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옮길 뿐이에요. 옮긴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영하의 공기 속에도 열은 숨어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그 공기 안에는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열이 남아 있어요. 저희 기계는 그 숨은 열을 끌어모아 집 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전기 1을 쓰면 열은 5배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옮기는 거니까요. 그게 가스를 태우는 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직접 보자. 그가 저를 계측실로 데려갔습니다. 벽면 가득 계기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다른 한쪽에는 나오는 열의 양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결과는 매번 같았어요. 전기 1의 15.4배. 자료에 적힌 그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직원에게 부탁해 계측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게 했어요. 혹시 조작된 게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장비는 멀쩡했습니다. 숫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군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함정이 있을 텐데요. 이재현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콜린스 씨, 함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이 숫자는 비교적 따뜻한 날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진짜 시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창밖의 눈보라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의 한겨울, 영하의 한복판에서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어요. 괜찮다. 따뜻한 날엔 그럴듯해 보여도 진짜 추위가 닥치면 무너진다. 내가 10수년 전에 두 눈으로 봤던 그 마을처럼 내일이면 저 한국 기계의 진짜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겪어본 가장 혹독한 추위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안쪽이 쩍쩍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장갑을 끼고도 감각이 무뎌졌어요.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제가 봤던 그 시범 마을의 히트펌프들이 줄줄이 비명을 지르던 날이요. 시험장에는 한 사람이 더 나와 있었어요. 라르스라는 이름의 현지 에너지청 관계자였습니다. 이 추운 나라에서 평생 난방을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김을 뿜으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저도 처음엔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추위에 히트펌프라니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직접 돌려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현이 기계의 가동을 지시했어요. 영하 27도의 혹한 속에서 그 거대한 장치가 다시 낮게 웅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기판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숫자가 곤두박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옳았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곧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섭씨 50도, 60도, 그리고 마침내 섭씨 78도. 펄펄 끓는 듯한 뜨거운 물이 영하 27도의 한복판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추위에 어떻게 성에가 끼지 않습니까? 옛날 기계들은 다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현이 기계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콜린스 씨. 옛날 히트펌프가 혹한에서 무너진 건 바깥 부품에 성에가 끼면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AI로 풀었어요. 기계가 스스로 날씨와 성의 상태를 읽고 얼어붙기 직전에 알아서 녹입니다.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흐르는 건 아리백구신 나는 천연 냉매입니다. 혹한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환경도 해치지 않죠. 라르스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나라 가정의 상당수가 이미 이걸로 겨울을 납니다. 작년 그 끔찍한 한파 때도 단 한 집도 얼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가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영하 27도의 추위보다 제 안에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손에 든 보고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펠로즈가 원하는 문장이 적혀 있어야 했어요. 한국 히트펌프는 영국의 혹한에 부적합하다. 그런데 제 두 눈은 정반대의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물에 손을 가까이 대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제 얼어붙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거릿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만약에 그 작은 집에 이 기계가 있었다면 할머니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가스값 고지서 앞에서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일 거다. 한 나라의 실험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우겼어요. 하지만 그 우김에는 이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럽 난방 산업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다카하시 겐지. 일본 다이킨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다이킨이 어떤 회사입니까? 히트펌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자존심 강하게 만들어 온 회사예요.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다카하시라면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 제품의 허점을 낱낱이 짚어줄 거라고요. 우리는 모임이 끝난 뒤 조용한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어요. 다카하시는 백발이 성성한 품위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저는 슬쩍 그를 떠봤어요. 다카하시 씨, 솔직히 어떻습니까? 한국 제품이 유럽 사업을 가져갔지만 기술의 깊이로 보면 역시 다이킨이 위 아닙니까? 다카하시는 한참 동안 찻잔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씨, 저는 이 일을 40년 했습니다. 평생 한국 회사들을 저희 뒤를 쫓아오는 후발주자로 여겼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저희를 앞질러 가 있더군요. 저희가 어렵다고 포기했던 혹한 문제를 그들은 AI와 새로운 냉매로 풀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졌습니다. 저희는 그 영하 27도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들은 넘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사람이 한국에 졌다고 제 앞에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라운지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다카하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콜린스 씨. 숫자가 모든 걸 말하니까요. 저는 분하지만 그들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게 기술자의 도리예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콜린스 씨, 당신은 영국 정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 보시의 한 기술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히 효율만 좋은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추위에 강하고 고장도 적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는다고 그 사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저는 에너지는 유럽과 일본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가전이나 잘 만드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일본이, 그 독일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평생 틀린 곳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것과 제가 적어야 하는 보고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펜로즈는 한국 제품의 한계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계 대신 진실을 봤어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한나 베르크만이라는 이름의 학자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콜린스 씨, 당신이 한국 히트펌프를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이끈 연구팀의 보고서입니다. 히트펌프가 가스보일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검증된 결과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발표 직전에 모든 게 막혔어요.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그녀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클라우스 베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베버가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그 보고서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연구비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가 자랑하듯 흘렸던 그 말이 바로 이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할 수 없는 학자로 만들었어요. 동시에 언론에는 히트펌프가 위험하고 비싸다는 거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멀쩡한 기술을 두고 사람들이 겁을 먹도록요. 누가 그 기사들 뒤에 돈을 댔는지 짐작이 가시죠. 저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베버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가스에 매달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오직 자신이 쥔 거대한 가스 사업의 이익뿐이었습니다. 히트펌프가 퍼지면 그 돈줄이 마르니까요. 그래서 그는 멀쩡한 기술을 묻고 사람들을 속이고 학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더 끔찍한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펜로즈, 베버와 같은 골프장을 드나들던 제 상관. 그가 제게 결과가 너무 요란하면 곤란하다고 했던 말. 그건 부처의 신중함이 아니었어요. 베버의 손이 우리 정부 안까지 뻗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더러운 거래의 도구로 쓰일 뻔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차올랐어요. 마거릿 할머니의 식은 라디에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추위에 떨던 그 겨울에도 더 따뜻하고 더 싼 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자기 돈을 위해 그 길을 일부러 막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한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르크만 박사님, 이 보고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외면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테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콜린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을 버티러 떠났던 제가 진짜 거짓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마침내 본 거예요. 그 거짓말은 한국 제품이 아니라 제 등 뒤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저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난방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시 이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콜린스 씨, 저희가 진짜 만들려는 건 기계가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그가 한 도시의 지도를 펼쳤어요. 수많은 가정과 건물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들의 히트펌프가 전기가 쌀 때 미리 열을 저장하고 전기가 비쌀 때는 아꼈습니다. 옥토퍼스 에너지 같은 회사와 손잡고 도시 전체의 전기 흐름에 맞춰 똑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집 한 집이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의 한 코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도 봤습니다만. 이재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백미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다들 그 열을 골칫거리로 여겨요. 그런데 저희는 그 버려지는 열을 끌어다 근처 주택 수천 채에 난방했습니다. 버리던 열로 도시를 데우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제가 알던 난방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가스를 태워 열을 만들고 그냥 흘려보내던 낡은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재현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회사들을 인수한 겁니다. 노르웨이의 OSO라는 온수 탱크 회사, 그리고 플렉트 그룹이라는 공조 회사요. 기계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온수, 환기, 저장, 전력망까지 전부 하나로 엮여야 진짜 그물망이 완성되거든요. 저희는 그 전체를 운영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숫자들은 더 놀라웠어요. 이 방식으로 바꾸면 난방에서 나오는 탄소를 6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여러 나라가 설치비의 75%까지 보조금을 대기 시작했어요. 가스에 의존하던 비중은 빠르게 줄어 어느 나라에서는 LNG 비중이 23%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난방 시장의 규모는 무려 700조 원에 달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00조 원짜리 미래의 에너지 그물망을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설계하고 운영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가스라는 낡은 지도만 들여다보며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펠로즈가 원하는 보고서 양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손에는 한나 베르크만의 보고서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모든 진실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즈가 원하던 그 문장 대신 전혀 다른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떨림이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의 떨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내미는 순간 베버와 펠로즈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시험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의 겨울, 유럽을 뒤흔들 거대한 한파가요. 그해의 겨울, 유럽은 기록에 남을 한파에 휩싸였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가까이 곤두박질 쳤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제가 평생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어요. 중동의 긴장이 끝내 폭발하면서 유럽으로 들어오던 가스가 뚝 끊긴 겁니다. 가스관의 압력이 빠르게 떨어졌어요. 가스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하나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가 멈췄어요. 라디에이터가 식어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거리 탈머니에 식은 라디에이터가 이제 수백만 가정의 라디에이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처로 달려갔습니다.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다들 핏기 없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가스를 더 구해와야 합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한겨울 한복판에서 끊긴 가스를 하루아침에 채울 방법은 없었어요. 회의실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도시의 위성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본 순간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지도의 대부분은 검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스가 끊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한복판에 환하게 살아있는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을 내며 멀쩡히 돌아가는 동네들이요. 바로 한국 히트펌프, 그물망으로 바꾼 지역이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서도 그 집들의 히트펌프는 공기 속 숨은 열을 끌어모아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스가 끊겨도 상관없었습니다. 애초에 가스를 태우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이 수천 가구의 온수를 계속 데우고 있었습니다. 버려지던 열이 가장 추운 날 도시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제가 답이라 믿었던 가스가 정작 가장 추운 날 가장 먼저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비웃었던 그 기술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세계가 단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온 보고서를 회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모든 진실, 그리고 한나 베르크만이 목숨처럼 지켜온, 묻혔던 그 보고서까지요. 여러분,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누군가가 자기 돈을 지키려고 그 답을 일부러 막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클라우스 베버가 어떻게 멀쩡한 연구를 묻었는지, 어떻게 거짓 기사로 사람들에게 겁을 줬는지,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게 우리 정부 안 마커스 펠로즈에게까지 뻗어 있었는지를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펠로즈는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의 진실은 곧 세상에 터져나왔습니다. 한파 속에서 가스는 무너지고 한국 기술은 도시를 구했다는 사실이 베버의 음모와 함께 모든 신문의 첫면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위에 떨던 그 겨울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더 길고 더 추웠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베버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감싸던 정치인들이 등을 돌렸어요. 펠로즈는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이 가장 추운 겨울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거릿 할머니에게 조금은 면목이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어요. 낡은 가스의 시대를 접고 한국 히트펌프, 그물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제가 평생 설계해 온 그 가스 전략을 제 손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한파가 물러간 어느 날, 저는 마거릿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요. 이제 아무도 그런 추위 속에 혼자 떨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눈가가 시큰했어요. 며칠 뒤, 저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히트펌프를 설치한 집이었어요. 마거릿 할머니처럼 홀로 사시는 나이 지긋한 노부인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따뜻했고 라디에이터에서는 은은한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노부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엔 처음으로 고지서가 무섭지 않았어요. 마음 놓고 따뜻하게 지냈답니다.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 집을 나서며 저는 손끝에 남은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에너지처럼 중대한 건 우리 유럽과 일본의 몫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가전이나 만든다고요. 그 오만한 편견이 저를 30년 동안 눈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운 날이 제게 가르쳐줬어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살리느냐였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먼 나라의 기술이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냈어요. 진실 앞에서는 국적도, 자존심도, 편견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기계 한 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오로지 더 효율적이고 더 정직한 방법을 끝까지 파고든 끝에 유럽의 겨울을 데우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가스를 태우던 낡은 시대를 지나 숨은 열을 끌어모으고 버려지는 열을 되살리는 시대로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를 제가 한때 무시했던 그 나라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보지도 않고 단정 짓고 계신가요? 저처럼요.
가끔은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보려면 먼저 제 눈을 가린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국 고위 관료 에드워드 콜린스가 유럽의 가장 추운 겨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편견을 녹이고 유럽의 겨울을 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널리 나눠주세요. 아무리 차가운 편견도 따뜻한 진실 앞에서는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